호텔로 들어오는 한 여인, 그리고 갑자기 닥친 비극. 그녀와 함께 8607호실로 향한 여인의 정체는, 그리고 8607호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12년) 어느 날 밤, 중국 강소성 남창시에 있는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딸이 점심에 외출해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딸 걱정으로 노심초사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현행법상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실종 접수조차 할 수 없었지만, 경찰은 이 가족의 신고 전화에서 의심스러운 점 몇 가지를 발견해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름 이춤애, 옷가게 사장으로 혼자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통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갔는데, 사건 당일에는 집에도 오지 않았고 가게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옷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유리창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 안 불도 다 켜져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이춤애가 오랫동안 외출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불도 다 끄고 문도 다 잠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녀는 잠깐만 외출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가고 10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이 씨의 옷가게로 출동했습니다. 가게 안의 옷들은 모두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였고 다툰 흔적이나 특별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현금이나 금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요. 대체 이 씨는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만약 그녀가 납치되었다면 그녀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옷가게 주변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확인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당일 11시 39분, 그녀의 옷가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호텔 안으로 이 씨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로비 구석에 있는 어떤 젊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이 여성은 깔끔한 차림에 구두를 신었으며 큰 키에 머리가 길었습니다. 둘은 자리에 앉아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는 함께 호텔 6층 860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15분 뒤 젊은 여성이 8607호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뒤로도 여러 번 8607호실을 드나듭니다. 그렇지만 저녁 8시 체크아웃을 할 때까지 이 씨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이동을 한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바로 호텔로 가 8607호실을 조사했습니다. 호텔방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였지만 경찰은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혈흔의 검사 결과 이춤애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실종된 이춤애가 사실은 살해된 것은 아닌지 밝히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춤애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춘 호텔은 이 씨의 옷가게에서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씨가 가게 문도 잠그지 않고 불도 켜둔 채 외출한 거라 추측했습니다. 8607호실은 15평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방으로 문을 열면 방의 내부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화장실에서 2개의 혈흔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범인은 범행 후 현장을 물로 씻어 그 증거를 없애려 한 듯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춤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호텔방의 입구는 하나뿐이고 출구 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호텔방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춤애는 8607호실에 분명히 들어갔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경찰의 추론대로라면
아무리 현장을 물로 씻어냈다고 해도 분명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화장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하나 찾아내죠. 혈흔 외에도 화장실 배수구에서 연노란 피부 조직을 찾은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씨가 자취를 감추기 전 이 씨를 8607호실로 데려간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통해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호텔 로비에 젊은 여성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입니다. 1분 후 이추매가 호텔 입구로 들어오더니 바로 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낸 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약 5분 뒤 이추매는 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8607호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딱히 이상한 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8607호실 앞에 도착한 여성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방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여성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에 들어간 지 15분 후 이추매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던 여성이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16분 뒤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와 검은색 캐리어가 들려 있습니다. 1시간 뒤인 13시 43분 젊은 여성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분 뒤 검은색 물건을 들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저건 전기톱인가요? 2시간 뒤 다시 이 여성은 방을 나오고 호텔을 나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백팩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호텔 방문을 드나드는 여성. 그리고 그 후 8607호실의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무렵 젊은 여성은 어느 덩치 큰 남성과 함께 방을 나옵니다. 그들은 가방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팽팽하게 당겨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가방 안에는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나 봅니다. 이 낯선 남성이 영상 초반 8607호실의 문을 열어준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찰은 화면에 보이는 이 남녀 2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씨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기억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남자는 170cm 정도의 키에 운동선수처럼 체격이 매우 건장했고 여자는 2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였으며 귀엽고 예쁘장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인상은 다소 무서웠던 반면 여자는 호감형이었다고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 적었던 개인정보에 의하면 남자의 이름은 이소사, 나이 18세, 별다른 직업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은 사건을 해결할 열쇠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이소사의 모습과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건장한 체격인데 이소사는 마르고 아주 허약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소사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이웃들조차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추매의 최근 통화 내역을 조사했는데 실종 이틀 전부터 어떤 한 번호와 꾸준히 연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의 주인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호는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선불폰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보아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범죄라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체크인 정보와 휴대폰 번호에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먼저 범행 동기를 추적했습니다. 이춤에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남창시로 이사 왔습니다. 10여 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모아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럼
돈을 노린 범죄였을까요? 경찰 역시 이추매의 돈을 노린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추매의 어머니는 내 딸은 항상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은행에는 약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는데 실종되던 날 400만 원을 찾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아마도 범인이 이추매의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은 아닌지 곧장 ATM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당일 카메라가 망가져 현금을 인출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미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14시간 뒤 경찰은 다시 8607호실을 조사합니다. 그러다 방구석에서 새로운 혈흔을 하나 발견하는데 DNA를 확인해 보니 이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것일까요? 경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대조해 드디어 혈흔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 34세, 무직으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물건이나 돈을 훔쳐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는 영상 속 남성과 체격이 아주 비슷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8607호실에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알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일주일 전에 호텔에 묵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고 벽에 묻은 혈흔 또한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손가락에 베어 묻은 흔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추매가 실종되던 날 그는 친구와 오후 내내 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알리를 경찰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경찰은 이춤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춤에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남창시로 이사와 수년간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개성이 강하고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해 꽤 많은 돈도 벌었죠. 하지만 사람들과 왕래가 적었고 생활 패턴이 단순해 그녀와 알고 지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대경, 회사 CEO로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대경은 이추매보다 15살 연상이었으며 이추매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추매가 운영하는 옷가게도 정대경이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함께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정대경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고 18살 된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정대경의 부인. 정대경의 부인이 이추매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해 원한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정대경의 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 표면적인 결혼 생활만 유지하고 있었던 쇼인도 부부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춤에게 딱히 특별히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일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대경. 정대경과 이춤애가 장기간 결혼 또는 돈 등 여러 문제로 대립해 두 사람의 감정이 악화되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춤애는 사건 당일 가게를 나서기 전 정대경과 통화했고 사건 발생 후 정대경이 여러 차례 같은 계좌로 9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씨 주변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정대경과 그의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했고 다만 그들의 아들이 두 사람의 이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대경은 이춤애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딸 또한 자신의 아이처럼 아꼈습니다. 사건 당일 이춤애와 통화를 했던 것은 저녁 약속을 하기 위해서였고 큰 액수를 여러 번 송금한 것은 비즈니스상 거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속 남성과 체격도 나이도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정대경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영상 속 두 사람을 공개 수배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건 당일 범인은 호텔 체크인 시 이소사라는 의문의 남성의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줄곧 그를 수소문했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이 진척이 없자 이춤의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사설 탐정이 이소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소사는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단지 자신의 신분증을 황시성을 가진 여학생에게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영상 속 젊은 여성은 이소사의 신분증을 빌려간 그 여학생이 맞았습니다. 이름 황문문. 그녀는 놀랍게도 16살밖에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어린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내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차분한 얼굴로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다니 정말 무섭네요. 경찰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남자의 이름은 공레이, 나이 26세, 강서인으로 남창시에서 살았습니다. 2012년 4월 9일 어느 외곽의 한 호텔에서 사건 발생 약 48시간 만에 용의자 2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신문 끝에 둘은 자신들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 둘은 8600kg실로 이추매를 유인해 그녀의 목숨을 빼앗은 뒤 잘랐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자른 이추매를 검색 캐리어에 담아 도시에서 멀지 않은 호수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이 모두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용의자들이 자백한 대로 호수로 가 이추매를 찾기만 하면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추매를 찾기 위해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호수를 수색한 경찰은 드디어 이추매로 보이는 신체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의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수에서 발견한 신체의 일부는 이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패 정도가 심해 사건 발생 시간과 맞지 않았고 캐리어 역시 영상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에 의하면 발견된 신체의 일부가 이춤의 것은 아니지만 잘린 부위나 범행 수법, 사용 도구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춤의 말고 피해자가 또 있다는 건가요? 경찰은 수사 강도를 높여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신문 끝에 결국 황문문은 그들의 또 다른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들의 이춤의 것이라고 자백했던 호수의 신체는 황문문의 고등학교 친구로 공레이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황문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해 고등학교 진학 후 자주 집을 나갔는데 그때 공레이를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자란 황문문은 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공레이를 좋아하게 되죠. 2011년 11월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 전 황문문과 그녀의 친구 문정은 공레이가 묵고 있는 호텔방에서 그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얘기하던 중 갑자기 문정과 공레이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합니다. 짜증이 난 황문문은 불편한 분위기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며 무언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황급히 방으로 돌아온 황문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친구 문정이 쓰러져 있었는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황문문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공레이에게 묻자 공레이는 제가 날 무시했어. 그리고 평소에 행실도 좋지 않잖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셔. 언젠가는 너까지 물들이고 말 거라고. 이런 여자는 살아있는 자체가 악이야, 악! 차라리 지금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게 나아. 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황문문은 15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레이는 계속 황문문을 세뇌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공레이의 말을 믿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정을 발견한 경찰은 바로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정의 가족들은
문정이 실종된 지 5개월이 지난 뒤였는데도 문정이 실종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집을 나가고 연락을 하지 않는 문정이었기 때문에 걱정은커녕 오히려 문정이 외지에서 일하며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미성년자인 딸이 5개월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다니 정상은 아니네요. 경찰은 다시 호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 속에서 보았던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려진 이추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이런 잔혹한 짓을 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레이가 말한 범행 동기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레이는 사실 부유한 집에서 자라 좋은 대학까지 나온 이른바 금수저였습니다. 2012년 초 그는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남창시에 있는 수억원대의 아파트도 구매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년 전 공레이는 이추매가 운영하던 가게를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 후로 이 둘은 가게와 관련된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었고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레이는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가게를 나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추매는 계약 위반이라며 보증금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언쟁에 지친 공레이는 보증금을 포기한 채 그냥 가게를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길을 걷던 공레이는 우연히 즐겁게 웃으며 식사하고 있는 이추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는 황문문을 이용해 이추매에게 연락해 이추매의 가게를 임대하고 싶다며 그녀를 호텔방 8607호실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공레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2013년 5월 9일 강소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공레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공범인 황문문은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공레이의 가족들과 아내는 공레이가 외도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상했고 친절했으며 가족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사건 당일 아침 따뜻한 아침밥까지 차려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이란 말을 아십니까? 두 얼굴을 지닌 모습을 빗대어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공레이가 그런 사람인 거죠. 공레이는 자상한 남편이자 악마, 이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레이는 왜 이렇게 이중성을 지닌 사람이 된 걸까요? 그의 성장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 형편 덕분에 어릴 때부터 금전적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떨어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학교에서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항상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은 몇 번이나 공레이의 부모를 만나 공레이의 문제를 상의하길 원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은 한 번도 학교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공레이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불완전하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격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보다 온화하고 자상한 그였지만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항상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죠. 그러다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고야 만 것입니다. 문정의 사건 이후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공레이의 방에서 종이 한 장이 발견됐는데 그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리스트였습니다. 일종의 데스노트였던 셈이죠. 만약 그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고 이춤의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